먼저 오늘 행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1부 기술 설명회는 식품과 바이오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주 발명자의 기술 소개 및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2부는 기술 이전 관련 절차와 지원 사업 안내에 대한 유관기관의 세미나 강의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기술 자료는 책자 및 온라인 파일 형태로 사전에 배포했습니다. 오늘 소개된 기술 중에 관심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포한 기술 상담 신청서를 회신을 해주시거나 또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사업화 지원 코너를 통해서 연구협력과에 문의를 해주시면 구체적인 기술 상담 및 기술 이전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가운데도 수산과학 특허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각 기업 관계자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권지영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식품바이오기술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장님을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해양수산식품 바이오 기술 설명회는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 한 자리에 모시고 진행하려고 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팬데믹 시기에 산업적으로 유용한 기술 정보 교류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또 관련 업계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이번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산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원 온라인 기술 설명회에 시간을 내어주신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원은 수산과학연구성과의 기술 이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술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상생활 가운데 흔히 접할 수 있는 해양수산식품과 바이오 분야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설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확대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은 간편식, 가공식품 등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물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및 화장품 개발 등 바이오 기술에 대한 요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우리원에서는 오늘 그간 연구 노력의 결실로 개발된 9건의 기술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허 기술을 통해서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은 지속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업계와 동반 성장에 노력하는 한편 기술 이전에만 만족하지 않고 업계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전된 기술의 보완과 연계 기술 개발 등 사후 관리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끝으로 기술 설명회와 함께 이어지는 기술 이전 관련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오늘 기술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부 기술 설명회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술 설명회 첫 세션의 주제인 식품 분야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저염도 탄산수와 대추 추출물을 이용한 고등어와 삼치의 비린내 제거 및 지방 산화 방지 방법입니다. 식품위생가공과 장미순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가공과에 근무하고 있는 장미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저염도 탄산수와 대추 추출물을 이용한 고등어와 삼치의 비린내 제거 및 지방 산화 방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 배경 그리고 특허 기술 소개, 특허 기술의 보급과 홍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개발 배경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민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이 전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물 섭취량이 상당히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의 어떤 비린내나 가시 제거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서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젊은 세대에서는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선의 그런 비린내는 어떠한 것 때문에 나는지에 대해서 원인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획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살아있을 때는, 그러니까 즉 어류가 바닷속에서 살아있을 때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 즉 TMAO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획을 하고 난 후에는 사후경직과 함께 자가소화 효소나 미생물과 같은 어떤 세균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 네모박스 쳐지신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트리메틸아민, 즉 TMA라고 하는 비린내를 발생하는 주요 원인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생선을 비린내를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신선한 어류, 살아있을 때에는 냄새가 나지 않는 TMAO 형태로 존재를 하지만, 이게 자가소화 효소와 같은 효소적인 분해에 의해서 DMA나 FA 같은 형태로 분해가 되기도 하고, 또한 미생물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는 비린내의 주요 원인 물질인 TMA, 트리메틸아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술의 핵심 포인트는 미생물에 의한 작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가가 이 기술의 비린내를 제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기술에서는 이 트리메틸아민, 즉 TMA, 비린내의 주요 원인 물질인 TMA를 어떻게 하면 미생물로부터 제어를 잘 할 수 있는 것인가에 포인트를 맞추고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 TMA는 이 특징이 수용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로 세척하는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자 하였고, 대신에 어떠한 물로 세척하느냐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던 중에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할 수 있는 pH를 조건을 설정을 해서 미생물의 세포막의 손상을 유발시켜 가지고 이거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하게 산성으로 만드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식품 첨가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탄산수 나트륨과 구연산을 활용을 해서 pH를 조절하는 물을, 산성의 어떤 pH를 갖는 물을 만들게 되었고, 화학 반응 구조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즉 탄산가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발명의 명칭을 탄산수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해가지고 이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탄산수로 저희들이 세척을 한 고등어와 삼치의 일반 세균수 TMA, VBN의 변화를 저장일술불로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제어하는, 그러니까 비린내 발생에 일반 세균수 미생물 생육을 억제하면서 비린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외에 지금 요 가려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굴비를 만드는 조기에도 활용을 했을 때 지금 포인트가 잘 안 돼서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산산수로 세척한 것과 안 한 거에 따라서 상당히 일반 세균수나 TMA의 함량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 어묵을 만들 때 수리미를 사용해서 연육을 사용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갈치의 어린 새끼인 풀치를 활용을 해서 육만 채취해서 어묵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비린내가 효율적으로 제어가 돼서 TMA 함량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기술은 미생물의 생육을 제어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보니까 아미노산 중에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게 탈탄산 효소 활성이 강한 세균, 즉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미생물을 효율적으로 제어함으로 인해서 이 히스타민 생성도 이 그림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등어와 삼치에서 히스타민 함량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 기술에는 이제 생선의 비린내뿐만 아니라 생선에서는 또 특히 이제 고등어나 삼치 같은 경우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도 불포화 지방 함량도 높아서 산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산패치도 이 고등어에서 생선에서 나는 비린내에 기인하는 영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산패치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대추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EPA나 DHA와 같은 어떤 인체 유익한 지방산 손실을 방지하면서 산패치를 방지하는 그런 기술도 같이 함께 이 기술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는 브릭스 10 정도의 농도의 대추 추출물에 침지를 하였을 때 이 산패가 일어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서 산패치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기술에 담긴 연구 내용 성과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특허 기술을 어떻게 보급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허는 국유 특허로서 통상 실시권 형태로 산업체에 현재까지 21건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식품 공정별로 제조하고자 하는 형태라든지 또 공장의 설비 라인이라든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생산되는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기술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지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수산식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산업화까지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등어의 비린내를 제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연육, 수리미를 만들어서 스낵 형태로 해서 다양한 제품에 응용이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렌즈 같은 데서 간단하게 찡해서 드실 수 있는 이런 즉석구이 생선류에도 응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 수산식품 외에도 올해에는 이제 참돔이나 조피볼락이라고 하는 우럭을 활용을 해서 밀키트 제품을 개발을 할 때에도 이 비린내 제거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과학원에서는 그러면 어떤 연구 성과들을 홍보에 노력을 했느냐를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컨택을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이제 학교 급식에 애들이 잘 안 먹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급식에서 애들이 먹는 식사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건강한 수산물 밥상이라고 하는 시범급식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청소년과 학부모, 영양교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수산식품 품평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박 2일로 수산물 체험 캠프를 운영을 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 향상에 기여를 하였고, 또 이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 내에서 이렇게 수산물을 활용해서 조리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수산물 요리 교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특허 기술에 대한 내용 소개뿐만이 아니라 이런 연구 기술들이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잘 적용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 성과를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 과학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해서 산업체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현안 기술 개발에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아주 유용한 기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비린내를 제거한 굴 분말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식품위생가공과 장미순 박사님이 계속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또 반갑습니다. 이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기술은 비린내를 제거한 굴 분말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입니다. 발표 순서는 앞서 발표드린 것과 같이 기술 개발 배경, 기술에 대한 소개, 그리고 기술을 보급 홍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을 개발하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원에서는 2018년도에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영양교사 선생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495개 교의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수산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온 것이 페류였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보도를 보면은 주로 이제 생굴은 겨울철에 저희들이 수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김장철에 생굴을 넣어서 김장을 많이 담그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김장김치를 집에서 직접 담그기보다는 사 먹는 빈도가 많다 보니 생굴의 그 소비가 조금 축소가 된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한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안전성의 문제로 인해서 생굴 섭취를 기피하는 소비자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굴 소비가 부진함에 따라서 생굴이 아닌 어떤 굴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떠한 다양한 가공 기술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간편식품 시장이 화랑을 이루면서 굴을 이용한 간편식품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굴은 생각보다 저희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한 식품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시면 봉지굴 형태로 해서 냉장돼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비롯해서 IQF 형태로 해서 냉동굴, 그리고 이제 건조시킨 건조굴, 굴소스, 그리고 통조림 같은 다양한 간편식품으로 개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굴에서 나는 폐류 특유의 어떤 냄새를 저감시키면서 저장성을 확보하고 간편성을 가질 수 있는,
즉 최근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한 어떤 고부가가치형의 어떤 굴 가공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기술에서는 굴의 어떤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를 하면서 이 굴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식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린내가 제거된 굴 분말을 제조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일단 굴 분말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건조를 해야 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조 방법에 따른 휘발성 향기 성분, 즉 냄새 성분의 함량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도표에서 나타내실 때 이제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생굴과 그다음에 우리가 자숙한 굴, 그다음에 냉풍 건조, 열풍 건조, 그리고 동결 건조의 방법에 따라서 알데히드나 케톤, 그다음에 알코올류와 같이 산패취의 발생에 관여하는 이런 한 휘발성 향기 성분과 그다음에 함질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감칠맛 형성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함질소 화합물 함량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았을 때 보시는 것처럼 냉풍 건조에서는 상당히 이 알데히드나 케톤, 뭐 알코올과 같은 산패치 발생에 기여하는 함질소 화합물의 휘발성 향기 성분의 함량은 낮은 반면 함질소 화합물, 즉 감칠맛 생성에 영향을 주는 이 함질소 화합물은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조 방법은 냉풍 건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냉풍 건조 후에도 굴 특유의 냄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냄새를 제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전 처리, 뭐 영어로 표현하면 로스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로스팅하는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맛 강도라든지 함질소 화합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스팅한 후에 함질소 화합물, 즉 감칠맛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함질소 화합물이 상당량 증가함을 알 수가 있었고 또한 로스팅하는 그 배전 처리의 온도를 180에서 200도씨의 약 고온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감칠맛과 단맛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배전 처리는 고온에서 하는 것이 적합한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럼 이런 배전 처리를 저희들이 몇 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배전 처리 횟수에 따라서 그 맛 강도와 냄새 강도를 측정을 했을 때 배전 처리 횟수가 증가할수록 뭐 쓴맛이나 신맛, 짠맛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감소를 하고 오히려 단맛이나 감칠맛을 내는 그 맛의 강도는 강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냄새 강도도 배전 처리 횟수가 증가할수록 냄새 강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보아서 굴 특유의 어떤 비린내에 관여하는 이런 냄새 성분들이 감소됨을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건조라든지 배전 처리에 의해서 생성된 함질소 화합물은 어떠한 화합물인지를 저희가 동정을 해보았더니 생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한 알킬피라진류라고 하는 화합물 10종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알킬피라진류라고 하는 것은 너티, 피넛, 그다음에 그 볶은 아몬드와 같은 데서 나는 고소한 향기 성분의 주 성분인데 이러한 고소한 향기 성분이 발현이 되면서 굴 특유의 비린내 성분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특허에서는 이러한 기술들과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굴 비린내를 제거한 굴 분말 제조 공정을 보시는 바와 같이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2020년도 저희들이 이제 특허 출원을 하고 올해 특허 등록이 되었는데 이거는 산업체에 현재 3건의 기술 이전이 실시가 되어 있고 굴 분말을 첨가해서 쌀국수를 제조하거나 누룽지 스낵을 제조하는 시제품 제조 실험을 진행을 했고 굴 분말을 첨가해서 다양한 스낵류라든지 뭐 떡볶이를 제조한다든지 이러한 시제품 제조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산업체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굴 쌀국수, 굴 스낵과 같이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상품을 또 저희들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조금 더 이제 국민들한테 쉽게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있습니다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외부 품평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 품평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특허 기술들에 대한 연구 성과 홍보를 열심히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기술들은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수산물을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로
국립수산과학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 개발 노력을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은 굴을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요, 수산 발효식품을 이용한 오징어의 연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품위생가공과 장미순 박사님께서 계속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산 발효식품을 이용한 오징어 연화 방법에 대해서 저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개발 배경, 특허 기술 소개, 그리고 특허 기술 보급 내용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개발 배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고령화 사회를 거쳐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점차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2025년도에는 20% 이상이 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의 고령 친화 산업의 시장 규모도 상당히 해년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식품의 경우에는 해년마다 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고령 친화 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이 고령 친화 식품의 품질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서 정부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즉 취하 섭취, 잇몸 섭취, 혈오 섭취라고 하는 이런 물성 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 품질 기준표까지 만들어서 어떤 고령자 친화적인 그런 식품 개발에 저희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이 특허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연화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특히 이제 오징어를 대상으로 하게 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오징어를 가장 많이 선호해서 간식이나 주식으로 부식으로 많이 먹고 있는데, 이런 오징어 근육 자체의 조직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게 치아가 조금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 이게 좀 질겨서 잘 씹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징어 육을 타겟으로 해서 연화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산 발효식품을 이용하게 된 계기로는 일반적으로 축산육에서 보면은 키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배라든지 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연육 작용을 하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산 발효식품으로 많이 알려진 젓갈을 이용을 해서 이런 연화 기술을 개발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화 효과를 먼저 발표하기 전에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수분해 효소를 활용을 해서 오징어 육 연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했던 상업적인 효소가 이제 프로타맥스하고 알카라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물성을 측정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효소 처리제를 시간이 지나면서 물성이 이렇게 낮아져서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수분해 효소라든지 이런 효소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육을 연화시킬 수 있지만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효소제 처리에 의한 특유의 어떤 냄새로 인해서 오징어 육 자체를 섭취할 때에는 소비자들에게 선호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호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산 발효식품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었고, 발효식품은 역시 발효가 되면서 정미 성분이 살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맛 성분도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 발효식품에서도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새우젓, 멸치젓, 멸치 액젓을 활용을 했고, 이 시료들은 식염 함량이 20%고 6개월 이상 발효시킨 제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우젓과 멸치젓에는 새우와 멸치의 육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째로 갈아가지고 마세를 해서 원심 분리한 다음에 여과 액만을 사용을 했고, 멸치 액젓은 액젓 그대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료의 어떤 단백질 분해 활성능이 최고인 시점을 저희들이 한번 탐색을 해보았을 때 pH 7과 40도씨에서 가장 높은 활성도를 나타내었고, 이러한 활성도의 조건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제 침지를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징어 육의 정도를 물성을 측정을 해서 보았더니 시간이 경과하면서 오징어 육의 딱딱함을 나타내는 경도라든지 검성, 씹힘성 값들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우젓과 멸치젓에는 어떤 오징어 육의 연화의 효과적인 처리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조직학적으로 보기 위해서 SDS 페이지를 저희들이 내려서 군원 섬유 단백질 밴드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적으로는 소금물 20%짜리 염도가 되는 거를 좀 만들어서 측정을 해봤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MHC와 MLC가 있는데요. 미오신 라이트 체인이라고 하는 MLC 밴드의 위치를 보시면 대조구와 새우젓은 침지 시간이 지나도 이 밴드가 계속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치젓에 침지시킨 오징어 육의 그 근원 섬유 단백질 변화를 보면 침지 3시간 이후부터는 밴드가 관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무언가 변화가 있지 않은가를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현미경으로 조직학적인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근섬유라고 하는 MF와 근섬유 세포 핵이라고 하는 MFN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것들을 비교를 했는데 먼저 새우젓을 비교를 한 경우를 보시면 대조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새우젓 침지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 오징어 육의 조직이 근섬유 다발이 다 살아 있고 근섬유인 MF하고 근섬유 세포 핵인 MFN이 전부 다 잘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침지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그러니까 새우젓에 3시간, 6시간 침지할수록 근섬유 다발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점들을 볼 수가 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MF와 MFN이 모두 다 관찰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멸치젓에 침지했을 때의 어떤 오징어 육의 조직학적인 변화가 어떠한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을 때 보시는 것처럼 대조구에서 3시간 침지했을 때 벌써 이제 근섬유 조직이 전부 붕괴가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MF만 관찰이 되고 MFN은 관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6시간 침지했을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형체가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보았을 때 수산 발효식품 중에서도 멸치젓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육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서 이러한 연구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특허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허 기술은 현재 산업체에 저희가 지금 한 건 산업체 통상실시권이 실시가 되어 있고요. 이 기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징어 육을 어떻게 하면 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공정 기술이 되어 있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징어 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수산물의 물성에도 우리의 그 수산 발효식품물 연육제로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산업체나 국민들께서 이런 기술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좋은 산업적인 홍보 효과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존의 연화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소개해드릴 기술은 대황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미백 활성 조성물입니다. 식품위생가공과의 윤나영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왕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미백 활성 조성물에 대해서 발표할 식품위생가공과 윤나영입니다. 다음은 이 본 연구를 하게 된 추진 배경과 그 대왕의 미백 활성 소재, 그리고 추진 성과, 그리고 산업화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백이라고 하면 이 미백이란 단어가 단순히 희다, 맑게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특히 화장품에서는 이 미백이라는 것이 피부톤을 밝게 하여 투명한 피부로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백 과정에는 미백 기전에는 2가지 기전이 주로 알려져 있는데, 피부의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과 생성된 멜라닌 색소를 저감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미백은 생성된 멜라닌 색소를 저감하는 것으로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미백 그 화장품의 경우는 피부의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여 더 이상의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지 않는 예방과 그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백 활성 소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한 미백 효능 물질은 알부틴, 나이아신 아마이드,
그리고 비타민 C 유도체 등 총 9종의 물질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백 소재가 효과는 좋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대인들이 맑고 깨끗한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 미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과, 그리고 기존 미백 소재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낮은 효능을 나타내거나 효과는 좋지만 피부 자극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는 문제가 있어서 천년물로부터 안전하고 효과적인 미백 소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천년물 유래 미백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자 많은 연구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생하는 해조류를 이용해서 천년 미백 활성 소재를 개발하여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왕이라고 하면 약초나 한약재의 대왕을 떠올리실 건데요. 이러한 대왕과 비슷하지만 사는 세계가 다른 바닷속의 대왕을 자원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대왕은 한약재로 그 약초의 대왕도 이제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에 서식하는 대왕 또한 많은 다양한 효능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왕의 경우는 울릉도와 독도와 같은 청정 바다에서 서식을 하는 종이기 때문에 미백이라는 개념과 좀 맞아떨어지는 좀 개념이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왕의 경우는 대왕은 학명은 에이세니아 바이시클리스로 다시마과 다년생 해조류로 울릉도와 독도 해안에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식용으로도 가능한 종이고요. 그리고 플루로탄닌이라는 해조류에 포함하고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주요 유용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왕으로부터 미백 활성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정으로 추출을 하였고 여러 가지 유기용매로 분해 과정을 거쳐서 분해물을 얻었습니다. 대왕 추출물과 분해물을 가장 기본적인 생리활성 평가법인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해물에서 가장 좋은 효능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대왕 추출물과 분해물을 활성산소종 생성 억제 활성을 측정한 결과 이 역시도 에틸아세테이트 분해물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미백 활성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멜라닌 색소 기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멜라닌 색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쉬운데요. 이러한 멜라닌 색소는 우리 머리 색깔, 피부 색깔, 눈 안구 색깔, 이러한 색깔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피부에서는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멜라닌 색소가 우리 피부에 침착이 되었을 경우에 김이나 주근깨, 점과 같은 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러한 미백 활성 소재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멜라닌 색소의 생성 기전은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티로시네이제라는 유전자가 발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티로시네이제는 피부에 있는 티로신이라는 물질과 반응을 해서 L도파퀴논과 같은 물질을 생성하게 되고 최종 산물로 멜라닌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백 활성을 평가하는 데서는 티로시네이제 억제를 함으로 인해서 멜라닌이라는 최종 산물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티로시네이제 억제를 가장 먼저 타겟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왕 추출물과 분해물의 티로시네이제 억제 활성을 평가한 결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해물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고 대조군으로 사용된 알부틴보다 상당히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에틸아세테이트 분해물에는 대왕의 주요 유용물질로 알려진 플로로탄닌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 에틸아세테이트 분해물로부터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해서 플루로탄닌계 화합물인 화합물 A를 분리하였습니다.
먼저 플로로탄닌에 대한 부분이 생소하실 건데요.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대왕과 감태 곰필 모자반에서 같은 이제 갈조류의 2차 대사산물로 잘 알려져 있고 1,3,5 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이라고 불리는 플로로글루시놀의 중합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조류의 폴리케타이드 패스웨이라고 하는 대사 과정에 의해서 생성되는데요. 구조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로글루시놀의 기본 골격울에서 여러 개가 중합체 형태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로로탄닌은 그 항산화 활성과 항염증 활성, 항알러지 활성, 피부 노화 억제 활성, 자외선 보호 효과와 같은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활성이 보고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항암 활성, 항당뇨, 항고지혈증과 같은 건강에도 관련된 활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플로로탄닌이 풍부한 해조류는 동해 쪽에서는 대황, 그리고 동남해 쪽은 곰피, 그리고 제주도의 감태에 주로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대왕이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플로로탄닌계 화합물인 화합물 A에 대한 티로시네이제 억제 합성을 평가한 결과 화합물 A는 대중으로 사용된 알부틴보다 약 100배 가까운 강력한 티로시네이제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고 그 B16F10 셀에서 IBMX로 유도한 멜라닌 생성에 대한 화합물 A에 대한 억제 효과에서도 알부틴보다 약 130배 이상 강력한 활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 A에 대한 티로시네이제 억제 활성과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대항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미백 활성 조성물에 대한 이름으로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이러한 미백 활성 소재를 국내 기업과 실시권 계약 또는 기술 이전을 계약하여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대항 추출물로 이용한 미백 비누는 15년부터 19년까지 시판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효능이 좋은 대왕 추출물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왕은 현재 생태 보호종으로 울릉도와 독도에서만 서식을 한다고 알려진 종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직접 채취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종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바다숲 조성을 위해서 종묘 생산 기술이 개발되고 대규모 군락지를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서 최근 영덕 연안에 대왕숲이 거대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왕의 그 원료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러한 유용 성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해조류 특유의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가 포함이 돼서 추출이 되게 됩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는 화장품 제형이 보통 흰색이나 약간 아이보리빛을 띠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형을 사용했을 경우에 약간 검은빛이 난다든지 뭐 조금 색깔이 보통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과 다른 색깔을 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개선하는 색소 제거 공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활성 소재가 플로로탄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수용성이 아니고 알코올 솔루블 화합물로서 이러한 이제 화장품이나 뭐 스킨 제형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용성화를 위한 추가 공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왕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소재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잘 해결된다면 산업적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아주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5번째 기술은요. 돌돔 인지질 분해 효소 유래에 항균 펩타이드를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입니다. 생명공학과의 김동균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돌돔 인지질 분해 효소 유래의 항균 펩타이드를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입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 개발 전략, 구현 방법, 기술의 특성, 활용 분야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항생제는 인류를 세균성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농축수산물의 생산
양 증대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생제의 무분별한 오남용은 체내 잔류, 체내 축적,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성균 발생이라는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처방되는 항생제를 적극적으로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축산물과 수산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며 슬라이드를 보시다시피 축산물과 수산물에 사용되는 항생제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항생제 사료 첨가용 항생제를 전면 금지시켰고 치료용 항생제 사용 규제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소재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팀은 항생제 대체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항균 펩타이드, 미생물 제제, 파이토바이오틱스, 그리고 박테리오 파라지와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항균 펩타이드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항균 펩타이드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생물로부터 사람에게 이르는 거의 모든 생물이 만들어내는 자가 방어 물질입니다. 약 12개에서 50개 길이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저분자 단백질성 물질로서 양전하 아미노산을 다량 포함하고 있고 양침해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성 미생물의 세포막에 직접 작용하여서 넓은 항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빠르고 강력하게 항균 활성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성균제 출현 우려가 매우 적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항균 펩타이드를 연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해주는 슬라이드입니다. 항균 펩타이드는 기본적으로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항기생충, 항곰팡이, 항암, 그리고 항바이러스 등 다양한 기능성이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항균 펩타이드를 개발하고 그런 항균 펩타이드의 기능성을 평가를 하여서 본 특허 기술인 항균 펩타이드 대장암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지는 항균 펩타이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산물이 더 이상 먹거리가 아닌 이러한 항균 펩타이드, 항암 후보 물질과 같은 기능성 고부가 소재로 개발 가능한 재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산물의 인식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항암 세포의 생육을 억제하는 항균 펩타이드 개발을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개발 전략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활성 기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 기반의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활성 기반의 방법은 다양한 수산물로부터 추출물을 확보를 하고요. 추출물에 대한 분리 정제 과정에서 활성을 체크를 함으로써 항균 펩타이드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본 방법은 가장 오래되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보 기반의 방법으로서 수산 생물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을 하고 그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서 항균 펩타이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서열적인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분석을 하여서 항균 펩타이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계량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활성이 증가한 펩타이드 유도체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며 돌돔 항균 펩타이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본 특허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유전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수산 생물들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을 하였고요. 돌돔의 유전체 정보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서열을 분석을 하여서 항균 펩타이드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화학적인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는 서열들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돌돔의 인지질 분해 효소의 카탈라이틱 도메인에서 항균 펩타이드를 발굴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항균 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장기를 치환시켜 다양한 유도체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개발된 유도체들은 항균 활성이 뛰어나고 열과 염의 안정성도 높으며 그리고 항기생충이나 항종양 효과 같은 다기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도체 중에서 A2-2라는 유도체가 있었습니다. A2-2 유도체 같은 경우에는 세포 독성은 가장 적고 그리고 사람의 대장암 세포로 알려진 SW489 암 세포를 농도 의존적으로 성장을 억제한다는 활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도 대조구에 비해 항균 펩타이드 처리 후
암세포가 줄어들고 암세포가 죽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암세포의 클론 원성 잠재력 억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암세포에 펩타이드를 투여한 결과 클론 원성 잠재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돌돔 항균 펩타이드에 의한 대장암 세포 생육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고요. 또한 팩스 분석을 통해서 대장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농도가 증가할수록 대장암 세포가 사멸을 유도시킨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 세포의 돌연변이와 관련된 단백질 발현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펩타이드를 처리한 이후에는 변이와 관련된 단백질 발현이 급격하게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 돌돔 항균 펩타이드를 항암 후보 물질로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후보 물질 개발을 위해서 발브 C 마우스를 통해서 동물 독성 평가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펩타이드를 투여 후 사망 개체는 없었으며, 그리고 투여 후 이상 행동을 하는 그러한 마우스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독성이 좀 낮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으며, 암컷과 수컷의 항균 펩타이드 처리 후 체중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조구와 펩타이드 처리 후에 암컷, 수컷 모두 체중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균 펩타이드를 항암 후보 물질로 개발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대장암 세포 성장 억제 효능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종 이식 제노그래프트라고 하는 이종 이식 실험을 통해서 누드 마우스의 등에 사람의 대장암 세포를 이식하였고, 그리고 이제 펩타이드를 처리하여서 이 대장암 세포가 성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조구 같은 경우에는 초기 이식 후에 1000세제곱밀리미터 한 1cc 정도까지 부피가 크게 증가를 하였고요. 항균 펩타이드를 정맥이나 종양내 투여했을 때는 약 80%, 일부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이식 이후에 부피가 전혀 변함이 없는 암세포가 전혀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대장암 세포 성장 억제 효능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실험에 사용된 누드 마우스들의 체중을 분석한 결과 대조구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서 돌돔 항균 펩타이드가 대장암 항암 후보 물질로서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특허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임상 단계 실험을 최종 목표로 하여서 항암 작용기작 연구를 하고 있으며 타겟 단백질을 구명하고 작용기작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암 활성을 가지는 항균 펩타이드를 가지고서 단기적으로는 사료 첨가제, 항생제 대체제, 화장품 첨가제, 식품 첨가제 등의 활용이 가능하고,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서는 항암 후보 물질과 같은 의약용 소재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에서는 돌돔 말고도 꽃게, 키조개 등과 같은 다양한 수산 생물 유래의 항균 펩타이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돌돔 유래의 항암 활성을 가지는 항균 펩타이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돌돔 말고도 다양한 펩타이드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 줄만 알았지 이렇게 중요한 성분을 지닌 아이인 줄은 몰랐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째 기술은요. 신규 마실리아 속 균주 및 그의 용도입니다. 생명공학과의 김동균 박사님께서 계속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동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특허 기술은 신규 마실리아 속 균주 및 그의 용도입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 개발 전략, 구현 방법, 기술의 특성 및 활용 분야의 순서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최근 수산업 트렌드와 그리고 소비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고품질, 친환경 수산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료 첨가용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치료용 항생제, 그리고 화학제를 이용한 사료 첨가제 같은 경우에도
사용 규제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항생제 대체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항생제 대체 소재는 일부 수입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따라서 양식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친환경 항생제 대체 소재 개발과 국산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항생제 대체 소재 개발 위해서 미생물 제제, 항균 펩타이드, 파이토바이오틱스, 박테리오파지와 같은 다양한 항생제 대체 물질 개발 기술들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각 기술들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를 하였고요. 그리고 양식 산업의 규모, 그리고 수산 생물의 생리학적 특성, 그리고 저온이고 고염분이라는 수서 환경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미생물을 이용한 수산용 사료 첨가제 개발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미생물 연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특허 기술의 구현 방법입니다. 사료 첨가제용 미생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산생물 장관 조직, 전통 발효식품, 부착성 해양 생물, 그리고 퇴적물과 해수와 같은 해양 환경 등에서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배지를 이용하여서 최대한 많은 배양 가능한 해양 미생물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미생물은 16SR DNA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동정을 하였습니다. 배양 가능한 미생물들은 동정을 한 후에 각자 분리된 배지에서 배양을 시켜서 상청액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상청액 같은 경우에는 동결 건조를 통해서 농축을 하고, 그리고 항균 활성 및 효소 생산 활성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균주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한 균주들은 좀 더 심화된 미생물학적, 생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기술의 특성입니다. 저희가 넙치 양식장 퇴적물에서 보라색 미생물을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미생물이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라색 미생물의 16SR DNA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마실리아 속에 속하는 신종 미생물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종 미생물의 항균 활성 스펙트럼을 분석해 본 결과 피부 질환균, 어병세균, 식중독균, 충치균 등과 같은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의 넓은 항균 스펙트럼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실리아 속 균주가 항균 활성을 가지는 어떤 물질 때문에 항균 활성을 가지는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대사산물을 확보를 하였고요. 질량 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대사산물 중에서 어떤 물질에 항균 활성이 있는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올라세인이라는 보라색의 천연 항균 물질이 항균 활성의 메인 물질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비올라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헌 조사를 해본 결과 항균 활성 이외에 항암, 항산화 활성 등 매우 많은 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하였습니다. 비올라세인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서 생산 조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탄소원과 질소원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배지를 이용하여서 비올라세인 생산 수요를 평가를 하였고요. 그 결과 MM2라는, 물론 배지에 따라서 배양 속도는 차이가 있었지만 MM2라는 배지에서 가장 높은 비올라세인 생산 수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올라세인 생산을 위해서는 트립토판이나 히스티딘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25도씨에서 비올라세인을 가장 많이 생산을 하였고요. 그 초기 접종량을 한 10% 정도 접종하였을 때 48시간 이후부터 가장 많은 비올라세인 생산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비올라세인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비올라세인의 독성을 평가하였습니다. ICR 마우스를 이용해서 비올라세인을 투여한 이후에 체중 변화, 그다음 사망 개체 등을 평가를 하였고요. 파이널 마지막에는 개복 후에 위, 간, 장관 조직의 부종이나 홍방 같은 조직 이상이 있나 없나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체중 변화도 없었고 사망 개체도 없었고 조직의 이상도 없어서 독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올라세인과 비올라세인을 생산하는 마실레아 균주의 산업적 이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료 첨가제로 효능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비올라세인을 사료의 1% 정도 첨가를 하여서 사료를 제작을 하였고요.
4주간 만복 급이를 한 뒤 급이가 끝나는 날 에드워드병의 원인균인 에드워드 타르다균을 복강을 통해서 인위 감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폐사율을 평가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서 약 한 20%, 28% 정도 폐사율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알 수가 있었고, 비올라세인 첨가 사료 급이 후 세균 인위 감염에 대한 폐사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올라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스쿠치카 충에 처리를 해보았을 때 5 마이크로그램 per ml의 농도로 처리를 하더라도 스쿠치카 충이 운동성이 없어지고 부풀어 올랐다가 이제 터지는 그런 스쿠치카 충 사멸 효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올라세인을 이용한 소독제나 약육제 개발을 하려고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스쿠치카 충에 자연 감염된 넙치들을 확보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넙치들에 대해서 하루에 2시간씩 3일 동안 약육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주 정도 약육 처리를 하고 안 하고 대조구와 실험구의 폐사량을 평가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서 비올라세인을 처리한 구에서 폐사율이 20% 정도 줄어서 비올라세인에 의한 항기생충 효과 및 폐사 저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비올라세인을 생산하는 마실리아 균주를 국제 균주은행에 기탁을 하였고요. 본 기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서 올해 마실리아 속 균주를 특허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좀 더 산업적 활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비올라세인 생산하는 마실리아 균주를 통해서 미생물 사료 첨가제, 미생물을 이용한 천연 색소, 그리고 천연 방부제와 같은 기능성 미생물 첨가 소재, 수산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람을 위한 의학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며, 이러한 기술을 연구 기술을 실용화시켜서 수산물 소비 촉진, 그리고 기능성 원료의 국산화, 그리고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수출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마실리아 속 균주 이외에 저희가 다양한 균주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그 미생물 특허를 나열을 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특허 말고도 다양한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어서 향후 다음에 이제 기술 설명회가 있으면 또 다른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균을 넘어서 항암 등에까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비올라세인에 관련된 내용 들어봤습니다. 자, 7번째 기술은요, 동해 등의 공급을 통한 넙치 양식 방법 및 사료 조성물입니다. 이 발표는 사료연구센터 이봉주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료연구센터 이봉주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원의 우수한 기술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홍보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술 내용은 동해 등의 공급을 통한 넙치 양식 방법 및 사료 조성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술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연구에 착수를 하게 됐고, 우리 원 4개 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현장 시험까지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특허가 올해 이제 등록이 완료되었고, 일부 업체에서는 기술 이전을 받아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류양식 같은 경우에는 배합사료 외에도 생사료라는 이제 사료가 있는데요. 생사료 사용 비율이 약 70% 이상으로 생사료 기반의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사료를 주요 사료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수산자원 남획, 그리고 어장의 환경오염, 그리고 이 생사료가 사료관리법상의 사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위협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2019년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서 기존의 그 오래됐던 그 양식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식 어류 생산량을 2.3배 높이고 수산 자원량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넙치부터 시작으로 해서 배합사료 의무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생사료와 버금갈 수 있는 고품질 배합사료 개발을 위해서 이 기술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배합사료는 현장 시험 결과 생사료 대비 약 90에서 95%의 그 성장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생사료에 복원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달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상태고요. 양식 산업 성장률이 연평균 7% 이상으로 앞으로도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23년도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해서 의무화를 간다고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25년 조피볼락, 26년 돔류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발명한 동해등의 배합사료 같은 경우에는 동해등해라는 곤충의 유충, 붕과 유를 혼합해서 넙치 배합사료 조성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우수성은 먼저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단백질 지질 원료 사용으로 해서 사료 수급 안정화를 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실험을 거친 결과 기존 사료 대비 넙치의 성장 속도 그리고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양식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넙치 면역 활성 및 항병력까지 증진 수가 있어서 건강한 양식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 소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동해등해라는 곤충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동해등해는 이제 파리목에 속하지만은 해충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렁이와 같은 환경 정화 곤충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사료 원료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이 동해등해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갈색거제 지렁이, 동해등해 이 3종에 대한 곤충 소재를 단가를 비교했을 때 동해등해가 타 곤충 소재보다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동해등해를 곤충 소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센터에서 수행한 두 가지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동해등해가 어분을 대체해서 과연 몇 %까지 사용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테이블에 보시게 되면은 총 5종의 사료가 있는데요. 대조구 같은 경우에는 어분 63%가 들어간 대조군입니다. 그리고 이 어분 함량을 25%, 50%, 75%, 100%까지 비율적으로 곤충분으로 이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약 8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성장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험 결과를 보시게 되면 곤충분으로 50%까지 대체해도 대조구와 비교했을 때 성장이나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곤충분을 50% 이상, 그러니까 75%, 100%까지 대체했을 때는 성장이나 사료 효율 모든 면에서 이제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분석 결과인데요. 그로스 호르몬,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다양한 성장 호르몬들이 여기 있는데 성장 결과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내에 가식 부위인 등 근육 내에 일반 성분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대조구와 비교했을 때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함량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장 같은 경우에는 수분, 조단백질 함량이 곤충분으로 많이 대체하면 대체할수록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반대로 조지방 함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내 조직 관찰 결과인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왼쪽 위에 보시게 되면 위 조직 관찰 결과입니다. 모든 실험 그룹에서 위선이 잘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간 조직 관찰 결과인데요. 간세포 주변에 지방 축적이 일부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100% 대체 그룹에서는 간 최조직 병리 소견이 일부 관찰되었습니다. 장조직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대체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75, 100%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조금 하얀색으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100% 전량 대체했을 때는 이 점막 주름이 붕괴 현상이 일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게 되면 곤충분은 어분을 약 50%까지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넙치 52g 수준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총 6개의 실험 사료를 만들었습니다. 대조군은 어분이 70% 들어가 있는 사료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어분의 10%, 20%, 30%까지 비율적으로 이제 곤충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또한 이
동해 등의 유충유 그러니까 기름 부분이죠. 기름 부분을 1% 정도 첨가해서 기존의 어유를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곤충분 10%와 곤충유 1%를 혼합 첨가한 실험구도 해서 비교 그룹으로 두었습니다. 총 8주 동안 사육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장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곤충분 또는 유 그리고 혼합했을 때 대조구보다 모두 이제 성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존율에서도 똑같은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험을 시작한 다음에 사료 공급 4주 그리고 8주 후에 공격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4주 차 그리고 8주 차에서 실험 그룹에서 일부 어류들을 샘플링을 했고 그리고 대표적인 넙치 병원성 세균인 에드와드균을 인위적으로 감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 한 16일 동안 그 생존율을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곤충분 또는 유를 첨가한 모든 실험구에서 대조구보다도 생존율이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곤충분 20% 또는 곤충유 1% 첨가 실험 그룹에서는 8주 차에서 상대 생존율이 58%까지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곤충분을 또는 곤충유를 첨가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항병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 균촉 분석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그 세균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테리오디테스 같은 경우에는 유익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신바이오틱에 관여하는 그 세균으로 알려져 있고 유익균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4주, 8주차 실험이 진행하면 될수록 이 세균들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유해균주의 범주에 속하는 프로테오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69%에서 62%로 또 동일한 기간 동안에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유익균주로 알려져 있는 유산균 균총 분석인데요. 실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유산균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개의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동해 등의 소재 그 분유를 이용할 경우에 기존의 어분과 어유를 대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병리 연구를 통해서 대조구보다도 항병력 및 면역력이 우수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제가 뭐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육준 평가에서도 높은 조단백질 함량, 조지질 함량 그리고 기능성 항균물질인 라우릭산도 근육 내에 검출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마지막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에서는 장내 미생물 균총 유익균 증가와 유해균 감소하는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양식 수산물을 위한 사료 소재로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동해 등에 관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기술은요. 바이오플락 발효조와 아쿠아포닉스를 이용한 순환 여과식 양식 시스템입니다. 첨단 양식실증센터 김형수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첨단양식실증센터 해양수산연구사 김형수입니다. 우리나라 해수면 양식은 넙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상 가두리 양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은 비교적 많은 양의 어류를 키울 수 있고 시설면에서는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태풍, 고수온, 저수온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양식생물이 대량으로 폐사하거나 또 최근에는 수질 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육상 수조식 양식은 육상에서 수조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물을 기르는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수식, 유수식, 순환 여과식 방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내 양식에서 실내 양식으로 전환되는 추세로서 순환 여과식 방식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환 여과식 방식은 사육수를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면서 물고기나 다른 수상생물을 양식하는 것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양수용 소비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물의 환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질병의 대책이 좀 쉬운 편이며 고밀도로 양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 현장에서는 늘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노폐물이나 사료 찌꺼기로부터 발생하는 질소 화합물의 제거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류는 사료 질소 함량의 약 25% 정도는 이용하고 나머지는 수중에 직접 배설하거나 또는 미생물 작용에 의한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암모니아는 물고기에게 독성을 가지게 되며
또한 pH의 영향에 의해서도 매우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소 화합물들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양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수질 관리가 바로 양식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 바이오 플락 양식 기술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플락 양식 기술은 어류가 배출하는 배설물이나 사료 찌꺼기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기술로서 무한수, 무병, 무항생제, 고성장, 고밀도, 고사료율의 산무 삼고가 가능한 친환경 양식 기술입니다. 보시면 현재 메기 치어로부터 성장해왔던 그 사육 수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수조는 추가적인 물의 증발량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사육수의 교환이 거의 없는 상태로 키워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향후 메기의 고밀도 바이오플락 양식이 저희 수가원에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플락 양식은 일반적인 양식장에 비해서 3에서 5배 정도 높은 밀도로 사육이 가능하며 가온수가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유출수와 유입수가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식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수산 양식과 수경 재배를 융합한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는 생산 시스템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류 양식과 작물 재배를 동시에 진행되어 지속 가능한 기술로서 물고기로부터 나오는 사육순에 있는 유기물들을 식물이 이용함으로써 수질 정화와 양식 생물의 사육 환경을 보다 개선시킬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수가원에서는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에 아쿠아포닉스를 접목한 바이오플락 기반의 아쿠아포닉스를 현재 개발하고 고도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즉 이를 요약하면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의 산무와 또한 삼고 그리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아쿠아포닉스를 접목해서 양식 생물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식물을 여과 장치로도 활용하며 또한 식물을 부가적인 수입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농수 융합형 양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 시스템에 대한 모식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윗부분의 수경 재배에서는 아무런 영양 상태가 없는 물에서 채소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양액이라고 하는 별도의 별도의 영양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라스 기반의 아쿠아포닉스에서는 별도의 여과 장치를 두고 있지만 여기서 만들어지는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미량의 양액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BFT 기반의 아쿠아포닉스는 현재까지 많은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여과 장치 없이도 물고기와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개하는 본 기술에서는 이 바이오플락 기반의 아쿠아포닉스 부분을 라스 기반의 아쿠아포닉스에 접목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기술의 한계로는 아쿠아포닉스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수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저밀도로밖에 사육할 수 없는 한계, 그리고 이로 인한 낮은 사육 효율성을 문제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에서는 이런 배출수가 없는 무한수형 특징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온비가 낮고 사료용이 높다는 경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아쿠아포닉스에서는 식물 생육을 위해서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공적인 양액을 추가적으로 공급해야 했지만 저희 기술에서는 바이오플락 발효조를 이용해서 역세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음으로써 추가적인 인공 영양분이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을 하다 보면 과다한 유기물과 질소 화합물들이 어류의 성장 및 생존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제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소 화합물의 마지막 단계인 질산염의 경우에는 배수가 아니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기술에서는 이러한 질산염을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영양염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질 개선과 식물의 생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효과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특허 기술은 바이오플락 발효조와 아쿠아포닉스를 이용한 순환 여과식 양식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기본적으로 순환 여과 방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바이오플락 발효조 그리고 식물 재배 베드를 결합하여 라스에서만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본 특허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림으로 이 내용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그림은 드럼 필터로서 물리적인 여과 장치로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배출수를 3번의 그림으로 이동하면서 미생물 발효조에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수질을 정화하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의 식물을 키우는 그 물은 다시 여과조를 통해서 양식 수조로 들어가는 거의 100%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환수의 양식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플락 양식 수조입니다. 바이오플락 양식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산소, 용존 산소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한 곳에 고형물들이 뭉치지 않도록 수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본 시스템에서는 수류 발생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산소 용액기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중앙에서 이들을 다시 포기시켜 줄 수 있는 에어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고형물들은 집수조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모여진 고형물들을 처리하는 물리적인 여과 장치입니다. 드럼 필터나 자동 역세 장치를 이용해서 배출수를 만들 수가 있으며, 여기에서 맑아진 사육수는 다시 생물학적인 여과조를 통해서 양식 수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만들어진 배출수 안에 들어있는 유기 고형물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미생물 발효조를 바이오플락 발효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발효조 1에서는 배출수에서 나오는 고형물들을 조금 더 희석을 시키면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생물학적 여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물학적인 여과가 이루어지면 단백질에서 암모니아, 암모니아에서 아질산, 아질산에서 질산으로 질산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며, 오른쪽에 있는 수조로 이동하면서 남겨지는 질산염은 추후 식물 베드로 이동하면서 식물들의 영양분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식물 베드 안에서도 바닥의 어느 한 곳에 고형물이 쌓이지 않도록 에어레이션과 수증 모터를 이용해서 수류 발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순환이 잘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서의 식물 재배에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본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저희가 연구했던 결과물들을 보시면 물고기의 성장은 빠르고 수질은 깨끗해지고 채소는 덤이라고 하는 구호를 만들어냈고, 보시는 것처럼 식물이 성장하는 것도 연후 수경 재배보다 절대 느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식 생물과 재배 작물 모두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오른쪽의 질산염의 수치도 사육 수조보다 식물 베드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 고형물의 농도 역시도 아쿠아포닉스를 통과한 사육수에서 그 수치가 훨씬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양식 산업이 수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산물, 세계 수산물의 양식 생산량의 약 62%가 양식이 될 거라고 FAO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정보통신기술, 3월 인터넷 등 스마트 양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수가원에서 개발한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아쿠아포닉스, 또한 새로운 육종의 신품종, 그리고 이들을 접목해서 스마트 아쿠아팜을 일으켜야 한다면 본 기술들이 조금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에 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식 생물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양식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덧 기술 설명회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9번째 기술은요. 새우의 급성 간 췌장 괴사 증후군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입니다. 병리연구과의 김나영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리연구과 김나영입니다. 오늘 기술 발표의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우리나라 새우 지금 양식수산물 중에서 새우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더불어서 질병이 발생함으로써 저희가 그 질병을 해결해 보고자 본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배경 필요성, 연구 내용 및 결과와 그리고 기타 특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국내 양식 새우 중에서 대하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90% 이상이 흰다리 새우종입니다. 이 흰다리 새우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양식되고 있지만 최근 한 2, 3년 전부터 뭐 병에 걸려서 헐값이 팔렸다라든지 이런 기사들을 이제 접해본 분들이 계실 건데요. 사실 새우에서는 이 질병에 대해서 예방 및 치료를 하는 의약품이 그 이전까지는 개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새우의 병원체의 원인별로 종류를 좀 간단하게 분류해보면 크게 세균성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 기생충 및 기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이 다 지금 현재 법정 전염병으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급성 간 췌장 괴사병이라고 하는 아펀드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현재 일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돼서 살처분 대상입니다. 아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양식 새우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지역에서 처음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 스타트는 중국입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요. 양식 새우 생각하면은 태국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태국에서도 아펀드가 발생한 이후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좀 뒤늦게 발생했었는데 16년도에 발생해서 그 다음 해에 저희도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었고요. 이런 아펀드 같은 경우는 비브리오 파라 헤몰라이티쿠스인데 그 중에서도 독성 플라스미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이제 대부분 초기에 감염되면 대장 폐사를 이루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수산용 의약품은 현재 수산생물의 질병 및 예방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류가 수산용 의약품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다양한 종류의 수산용 의약품이 분류를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현재 그 새우 아펀드를 대상으로 예방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는 안전하고 효능성이 높은 10종의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소재를 발굴하고 초음파 추출해서 농축을 거쳐서 생략 소재를 선정했습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지표 물질의 구조 정제를 했고 그다음 함량 분석을 실시해서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항균 활성을 확인한 후에 그다음 새우에 대해서 안전성 및 방어력까지 조사하고 최종적으로는 현장 실험을 거쳐서 본 기술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새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항균 활성이 확인된 인진 단기 추출물을 가지고 농도별로 투여구를 제작해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크게 체중 증가율, 그다음 면역 활성, 항병력 조사로 나누어서 실험을 실시했고요. 대조구와 다르게 투여구는 모두 체중 증가율이 한 20%, 체중 증가율이 20%면 나중에 출하량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한 양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면역 활성에서도 한 8주 정도부터는 꽤 높은 양으로 증대되는 걸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8주차의 항병력은 대조구 대비 투여구가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굉장히 높은 효과를 봤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현재 현장 검증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주요 대상은 남해 지역 소재하고 그다음 신안 지역 추가로 해서 두 군데로 실시를 했습니다. 새우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백신도 맞고 있지만 그런 후천성 면역이 없는 종류입니다. 새우는 선천성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최적적으로 확인하려면은
이제 선천성 면역을 계속적으로 자극하는 거고 그중에서도 피오 시스템이 새우의 면역 체계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연구한 인진단기 추출물 같은 경우는 이 선천성 면역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베타글루칸이 높게 함량돼 있어서 이 자극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확인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저희가 3개월 정도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달에서는 비슷했는데 두 번째 달부터는 확연하게 이 선천성 면역이 증대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와 맞춰서 이제 성장률도 체크해 봤는데 3개월이 되었을 때는 대조구 대비 투여구가 굉장히 성장이 빠르면서 개체 간 차이가 전 고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환산했을 때 출하량도 굉장히 증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 팩터인 이제 인위 감염 대비 누적 폐사율입니다. 이제 3개월 동안 각각 달별로 저희가 실험을 인제 실제 아펀드균을 투여를 해서 실시해 본 결과 초기에는 30%, 그다음 두 번째 달에는 60%, 마지막 달까지는 65%까지 증가해서 굉장히 상대 생존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물질이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물질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지 지표 물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HPLC로 분리 정제를 하고 NMR을 실시해 본 결과 그중에서는 디컬신하고 디컬신 안젤레이트 이 두 가지 물질이 유효 물질로서 굉장히 새우의 면역력 증대에도 도움을 주는 걸 확인하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함량과 수증률까지 조사해 봤을 때도 굉장히 괜찮은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별로 4단계를 나누어서 개발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이 본 기술에 대한 이제 개발 연구, 두 번째는 현장 효능 실험, 그리고 그 맞춰서 특허 등록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국외에도 출원을 진행해서 주요 양식 생산국인 베트남과 태국에도 지금 현재 출원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품목 허가 및 해외 수출까지는 진행이 되어 있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네 번째 단계인 수출이 완전히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타 특허로서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넣었는데요. 지금 유관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제 진행한 결과들입니다. 부순나무라는 산림 추출물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이 물질이 스쿠티카 중에 굉장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ppm이 1시간 정도만 지나도 사멸하는 효과를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어체 내에 저희가 인위 감염 실험을 통해서 스쿠티카 구제 효과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 투여하지 않은 대조구에서는 전량 폐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부순나무를 투여한 구에서는 상대 생존율이 50% 정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농도와 고농도로 투여해 봤을 때도 굉장히 고농도에서도 안전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결과들을 비추어 21년도에 특허 등록을 완료를 지금 현재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런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수산용 의약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우의 세상도 우리의 세상처럼 조금 아픈가 봅니다. 해당 기술로 우리가 새우를 많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기술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부를 진행할 텐데요. 2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술 이전 관련 절차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유관기관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절차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조영규 대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맡게 된 기술보증기금 부산기술혁신센터 조영규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일단은 혁신센터의 업무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해당 목차와 같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간략한 업무들을 소개드리면 기술 보증, 기술 평가, 기술 인증, 기업 지원 등이 있고요. 내용 보시면은 기술 보증은 통상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대출이 필요한 경우 담보를 저희가 대신 서드린 거고요. 해당 주요 보증 상품으로는 IP 평가 보증, R&D 보증, 기술 자원 보증들이 있고요. 기술 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증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평가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무형의 기술 등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 가치의 평가, 기술 금융, 기술 이전, 각종 인증 등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보증 연계 투자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 보증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절차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혁신 지원이라고 해서 벤처 기업 평가, 이노비즈 기업 선정 평가, 녹색 인증 등 각종 인증 관련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이후에 회사가 이제 사업을 처음 영위하다가 이제 구상 채권이 발생한 경우 회수하기 위한 활동, 또 그 기업들 대상으로 재창업 재지원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보호라는 내용을 해서 2019년도에 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술 신탁, 기술 자료 거래 기록 등록 시스템 등 각종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지원 제도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기술 특허를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 기관 등에서 기술을 이전받아서 사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직접 개발한 경우에는 기업의 모든 노하우가 투자됨으로써 정말 기업에 맞는 기술로 개발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다른 기업과 경쟁하는 데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공공연과 그 학교 측에서 보유한 기술들을 기업들에 직접 이전해서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이런 흩어져 있는 공급 기술들을 기업들에게 매칭시켜주는 테크브릿지라는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특허나 이제 노하우 등을 이전받았을 경우에 기업들이 자체 자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특허나 노하우에 대한 금액이 많이 비쌀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준 별도의 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래 하단에 보시면 지식재산 인수자금이라고 명명하는 지원 제도가 있는데 지식재산 인수자금을 저희가 보증해드리는 제도고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 대금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을 받은 이후에 R&D에 추가적 비용이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기술 완성화 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 후 사업화가 완료된 경우 양산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양산 자금이라는 제도를 별도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구소 기업 및 우대 보증 지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설립 목적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하기 위해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할 경우 일정 부분 지분을 이제 공공연구기관에게 출자하여서 특구 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지원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보호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금융위원회 소속에 있다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이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금 더 많은 지원 절차들을 연구한 끝에 기술 신탁 관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이 보유 중인 특허권을 신탁하여서 보호하고 추가적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이전해주는 그런 중개 관련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공공력 및 대학의 특허만을 이전하는 저희 업무에서 중소기업 간의 기술 거래 활성화 및 기술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기술 보호가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 침해 및 소송에 관련해서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관련해서 각종 소송에 대비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대비해서 저희가 기보가 직접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차료 납부 지원이 있고 그리고 이 지원에 따른 비용 절감 또 이제 회사 측에서 더 이상 특허를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술 이전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임치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임치 시스템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경영상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이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임신된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이 처음 탄생한 계기는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또는 기업 간의 기술 탈취에 대한 방지를 위한 내용이 주된 이슈가 돼서 탄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기술 임치를 활용할 경우 법적 추정력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 및 보유 사실을 입증 가능하여 추가적으로 기술 탈취에 대한 우려를 방지할 수 있고 우리 회사가 가장 먼저 기술 개발할 수 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의 침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TTRS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통상적으로 기술 임치의 경우 기본적으로 도면 같은 전체적 설계 도면이 들어가는 방식이 많고요. 그 이외에 기업 간에 의논한 경우 사업 제한, 입찰 공모 등 기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공식 기술 탈취 증거 자료들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TTRS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활용하실 경우 홈페이지를 개설해 드려서 우리 회사가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 가능해서 해당 내용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기대 효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비슷한 개념을 이제 비교한 자료고요. 기술 지킴이를 기술 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증거 지킴이를 아까 말씀드렸던 TTR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향후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술 보호와 이전에 대해서 우리 기술보증기금 조영규 대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인 국유특허 기술 이전 절차에 대해 한국발명진흥회 고기영 특허거래 전문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발명진흥회 고기영이라고 합니다. 국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국유특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한국발명진흥회가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국유특허 기술 이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특허라는 것은 국가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통해 갖고 만든 특허로서 대한민국이 승계 절차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국유특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특허 중에 특허권자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특허를 일반적으로 국유특허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허의 발명기관은 보시면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질병관리청이라든지 경찰청 등등이 있고요. 이런 정부 기관 중에 공무원이 발명자로 되어 있는 특허를 국유특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다양한 국유특허의 다양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국립수산과학원이 갖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이 민간 기업에게 이전돼서 실제 제품화되는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출원 이후 특허가 등록받기 전에는 담당 기관이 계약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특허가 등록이 되게 되면은 국유특허로서 인정받게 되고 그 특허는 특허청이 관리를 하고 계약 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이 갖고 있는 국유특허 등록된 국유특허의 경우는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서 계약 절차가 진행돼야 됩니다. 실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유특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통상실시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상실시권을 허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독의 기업이 실시권을 실시할 수 있는 전용권 실시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 방식을 보게 되면은 통상실시권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보통 통상실시권의 허락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구자와 기업 간의 협의를 통하고 발명진흥회와
기업 간의 계약을 통해서 수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용 실시권회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만이 이 특허권을 실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경쟁 입찰을 한다는 얘기는 그 특허를 특정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공고를 내고요. 다수의 기업들이 입찰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는 기업들한테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이 전용 실시권 선정 방식입니다. 보시면은 국유특허 실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실시권과 전용 실시권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실시권은 일반적으로 그 실시 방식이 사후 정산 방식이라 그래서 선급금 없이 제품이 만들어지고 판매된 거에 의해서 사후 정산으로 나중에 제품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 경상실시료를 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방식이 보통은 통상실시권의 경우 1년에서 3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고요.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IP 마켓을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통상실시권은 비독점적이고 다수의 기업이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조건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각 기업마다 계약 조건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전용 실시인 경우에는 한 개 기업이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경쟁 입찰을 통해서 실시가 되고요. 최소 실시료를 지급해야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상 실시료를 설정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은 실제 제품이 나온 거를 설정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시료에 대한 예정가액 산정을 하게 됩니다. 실시료 예정 가격을 보게 되면은 제품의 총 판매 예정 수량, 이건 정해지진 않은 거죠. 기업에서 예측하는 수치이고요. 제품의 단가 판매 단가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기업의 예측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율이라는 거는 그 특허가 실제 제품에 미치는 퍼센테이지를 점유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기본율 3%에 국가지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수산과학원이 독자적으로 특허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국가지분율이 100%일 거고요. 만약에 기업이랑 공동 출원을 해서 50대 50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국가지분율은 50%. 그렇기 때문에 0.5를 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실시료 산정 방식이 바뀐 게 있는데요. 2020년 11월 개정사항을 보게 되면은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 요령 제14조를 보게 되면은 계약서의 실시권자가 실시료의 일부 또는 전체 계약일 또는 특정 기일을 기준으로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라도 납부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국유특허를 실시하시면서 기업들이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생기다 보니까 이 특허권에 대한 실시를 좀 많이 늘리기 위해서 실제 예정가액으로 산정된 금액 중에 일부를 선급금으로 받을 수 있게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발명자 그리고 한국발명진흥회와 기업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는 기업한테는 일부의 실시료가 선급금으로 주어진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실시료 산정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기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3년의 실시기간을 잡을 수 있고요. 1년차 또는 2년차, 3년차, 1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2년 단위로 잡을 수도 있고 3년 단위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실시하는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을 하고요. 3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재계약을 진행해서 특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1년차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1년이 끝나고 나서 사후정산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3년까지 계약을 한다 그러면 3년차가 지난 이후에 사후정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급기술료 발생할 수 있고요. 조건부로 계약 가능하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상실시료에 대한 산정은 산정 방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경상기술료에 대한 지급 방식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끔 그 정부기관, 정부 연구자와 기업 간에 공동으로 특허권을 쓰는 계약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특허법 제99조를 보게 되면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 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국립수산과학원이 50% 내지는 99%의 특허권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기업이 1% 이상의 특허권 지분을 갖고 있다 하면은 1%만 갖고 있어도 기업은 다른 공유자, 즉 그 국립수산과학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만약에 기업분들은 요거를 조금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알고서 진행을 하셨으면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 공유자의 실시 또는 실시료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권의 지분을 1% 이상이라도 갖고 있다고 하면 자기 실시를 할 수 있는 실시권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시권이 없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 그 실시권을 다른 기업한테 실시권을 주려면은 같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 출원인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국가기관과 실시 조건 및 실시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공동 연구 개발을 하면서 정부기관과 기업 간에 혹시라도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 경우에 나중에 특허에 대한 공동 출원이 진행되게 되더라도 자, 여기에 대한 실시료를 산정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한국발명진흥회 내에는 특허거래 전문관이라는 제도를 운행을 하고 있고요. 각 분야 또는 뭐 라이센스나 학위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혹시나 기업분들이 어떤 특허를 찾거나 국립수산과학원의 특허를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 통해서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발명자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연구개발 내용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니면은 계약 조건을 어떻게 갈지 협의할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유 특허 관련 내용의 발표까지 오늘의 모든 발표를 다 들어봤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서 활발한 기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해양수산 식품 바이오 기술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